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런 답도 없이 불응하자 2주를 기다린 끝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곧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역대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출국 금지, 체포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어제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범죄 혐의가 상당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이 발부한다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이 낸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며 검찰이 내놨던 보도자료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국회 통제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체포도 지시했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닥달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역시 국회에 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보도자료에 대통령이란 말을 피고인인 김 전 장관보다 많은 49차례나 쓰며 내란 사태의 몸통이 윤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김 전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나 계엄군 지휘관들과 나눈 메시지, 통화 녹음을 추가로 확보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확실히 다지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건 지시가 아니라 그저 격려 전화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 지난 3월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적시했죠.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달리 여러모로 내란이 맞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지난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영 등 이른바 충암파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계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8개월여에 걸친 준비 끝에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이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 선관위가 있는 과천 등 해당 지역 일대에 평온을 해한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에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수사들은 내란 사태의 총지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했다고 지목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동안 마치 의연한 것처럼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공수처 소환 통보를 번번이 무시해온 윤석열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다급해졌습니다. 체포하면 안 된다면서 법원에 의견서를 낸 데 이어 변호인 선임계도 뒤늦게 제출하면서 불법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린 건 오전 10시 30분. 3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심리 중인 서울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강제 수사가 현실화되자 다급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다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단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시간 순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오늘에서야 제출했습니다. 인편, 특급 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며 버티다 체포 얘기가 나오자 황급히 선임계를 낸 겁니다.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난립 속 중복 소환이 있었고 신변 안전이나 경호 협의도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 형사부의 한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같은 혐의로 부른다면 중복 조사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응할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도 인정했듯이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건데요. 내란 수괴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 12월 전두환 씨의 골목 성명.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하며 과거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반발하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곧바로 붙잡혀 교도소로 압송됐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법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를 부인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어떤 국헌 논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됩니다. 정당한 법 집행마저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된 뒤에야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앞선 대통령들과 다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헌법의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일 정도로 처벌도 무겁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잘합니다. 법치를 내세우며 출마한 윤 대통령.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3차례나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또 집행을 막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해 3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용 휴대전화, 비화폰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2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난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번번이 막은 겁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이유로 댔습니다. 경찰은 이 책임자가 박종준 경호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이지 그 특정한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고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과 물증이 쏟아진 데다 국정 장악력도 상실했다 보니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7일 안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참고할 만한 전례는 없는데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구금 장소는 어디가 될지, 체포영장 발부 시 집행의 수순을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 사본은 윤 대통령에게 줘야 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도 안내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갑을 채우는 게 체포의 집행이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검경 지침이나 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 자해, 난동 등을 막기 위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 소재를 몰라서 집행을 못한 것은 봤어도 공권력이 막혀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 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함께 추모하는 시민들은 응원봉 대신 검은 리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손구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분위기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무겁고 숙연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처음 열리는 촛불 집회인 만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애도의 뜻을 담아서 검은 계열의 옷을 주로 입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상징하는 응원봉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손 팻말과 깃발에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집회에 앞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위한 묵념과 기도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던 거리 행진도 오늘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 파면과 구속 그리고 더 나아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노를 승화시키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힘을 내면서 해왔다면은 오늘은 좀 많이 참담하고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맞아서 너무 혼란하고
좀 슬픈 마음 아픈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기 참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SNS로 활동을 재개한 데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자기가 한 행동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하면 국힘당에서 촛불문화제 오늘도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만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연말 연초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아듀 윤석열 송년 콘서트도 열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준비했던 대학생 단체들도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 다시 모여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외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송국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희생자 시신 수습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자 유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현장에 나와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무안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호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는 이틀째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도울 물류품을 찾고 있는 건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일부 대원들이 조명에 의지한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습 작업이 보이는 이곳 사고 현장에는 종일 지역민이나 유가족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먼저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 내부에 임시 안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병원으로 시신을 옮기는 대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희생자들의 검안을 진행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장례를 위한 개별 시신 반출 여부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망자 179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DNA 등은 헬기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무안공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 15편은 모두 결항됐고 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공항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임시 안치실이 마련된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아버지 승진을 기념해서 가족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들을 김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듬직한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2명을 한꺼번에 떠나보낸 60대 할아버지. 큰 손주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기념으로 떠난 가족 여행이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손주들이 미성년자라 신원 확인마저 늦어지면서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차오르는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날에 가려고 합격해놓은 상태고 저번에는 이제 고1 입학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승진을 앞둔 아버지와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여행을 떠난 일가족. 중학교 2학년 첫째와 7살 막내까지 참사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처제 딸, 사이, 그리고 조카들 2명. 내년에 진급한다고 진급하면 여행을 못 간다 해서 가다 있는 모양이에요. 80살 할머니는 직접 업어 키운 25살 터울 막내 동생을 잃었습니다. 2달 전 아버지 제사 때 본 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지. 신날이라고 나왔을 때 지금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와요. 유족들은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가족의 신원이 확인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유가족들은 장례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서
공항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국제공항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합동 분향소는 공항에서 5km 떨어진 무안군의 한 체육관에 설치됐는데 너무 멀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후 아직 공항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다수의 의견은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분향소에 마련할 영정사진을 준비한다고 말할 때는 곳곳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유가족의 마지막 영정사진을 같이 올려놓고 싶습니다. 시신 수습 작업과 신원 확인 절차를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나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유가족들은 모든 희생자들이 최대한 온전한 상태로 수습돼 신원 확인을 마칠 때까지 개별적인 장례 절차를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안공항을 찾은 제주항공 측은 유가족들의 체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에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현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는 졸업을 앞두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던 대학생 가족, 또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일가족도 있었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줄곧 방송반에서 활동했고 군대를 갔다 온 뒤 사회 진출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학 때부터 고인을 지켜봐왔던 교수는 사고 소식을 듣고도 설마 했다가 제자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보기도 마음이 아프고 학생도 학생으로 느껴지지만 부모로서 부모님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애들 다 키워가지고. 전주의 한 초등학생은 크리스마스를 끼고 아빠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이번 참사로 일가족이 희생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아이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특유청, 지원청, 도청, 시청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 확인 과정 중에 있어서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면은 절차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장모를 모시고 여행을 떠났던 40대 남성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직장 동료들도 충격과 황망함에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향마을 주민들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집을 자주 들렀던 고인의 얼마 전 모습을 기억하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태어나서 살고 부모 집에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부모님한테 자고.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에도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친인척과 이웃을 잃은 시민들은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 마스크를 쓴 어르신이 한겨울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 동네에 살며 어느새 절친한 친구가 된 사도는 여행을 떠난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발로 걷어대 그 심정이. 동네 사니까요, 계림동에. 그래서 자주 보죠. 사돈이라도 이제 동네 사니까 보고 그래요. 이번 참사로 숨진 광주 시민은 81명, 모두 광주 시민들의 친인척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딸 친구 엄마 쪽 그쪽도 가족끼리 가서 그렇게 됐고 광주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지.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도 희생자들이 한두 달이 건너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인의 지인들도 탑승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분향하러 왔습니다.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랑 아기였으면 그 상황이 막 상상이 되고 아기를 어떻게 달래려고 막 부모님께서 막 괜찮다고 막 하시면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펐습니다. 현재 희생자의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않아 유족 인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 지원단을 구성하고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설치 첫날부터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 앞. 정막 속에 하얀 국화꽃들이 쌓여갑니다. 비보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가셔서 여행길에 차를 돌려 분향소를 찾은 가족. 조그만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작년이었나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이제 올해 또 180여 명이 사망하는 또 참사가 벌어져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이제 같이 애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다한 청춘들의 못다 핀 꿈을 슬퍼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꽃 줄기 약간 피지 못한 꽃들도 있었거든요. 그 꽃을 보면서 뭔가 그 피어나지 않는 꽃처럼 뭔가 뜻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가셨을 분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참사를 겪은 어른들은 되풀이되는 비극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희는 또 지하철 참사도 겪어봤잖아요. 이런 참사들이 너무 안타깝죠. 풍족한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좋은 없죠. 이곳 무안 합동분향소에는 설치 첫날부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같은 항공사의 같은 기종이 또 랜딩 기어 이상으로 운항을 포기하고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를 바꿔 다시 출발했는데 승객 20여 명이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제주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비행 내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비행기 창밖으로 빨간 불빛이 반짝입니다. 잠시 뒤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회항 소식에 기내는 술렁입니다. 무슨 결함이 있대,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간대. 근데 무슨 결함인지는 얘기 안 해줬어.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 항공기는 제주항공 7C101편, 보잉 737-800 시리즈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지 20분 만에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돼 회항했습니다. 당시 탑승 승객은 161명, 여객기를 교체했지만 21명은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8시 반쯤 다시 제주로 출발한 나머지 140명은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을 해서 속력을 줄일 때까지는 조금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해서 비행기표를 좀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종을 바꿔서 다시 운행을 한다고 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라는 생각에 제주항공은 이상이 발견된 직후 지상정비통제센터와 교신해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편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해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 시리즈가 국내에 101대 운항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허가를 받고 나서 9분 뒤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아직 확인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박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전 8시 54분, 방콕 여행을 마친 제주항공 7C216편이 무안공항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관제탑은 착륙을 허가합니다. 내려설 활주로 방향은 1번. 그런데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를 회피하라는 주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2분 뒤, 조종사는 갑자기 비상, 메이데이를 반복해 외칩니다.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이 시각 한쪽 날개 엔진에선 흰 연기가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조류 충돌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여객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맞닥뜨립니다. 메이데이 직후인 오전 9시, 1차 착륙에 실패한 여객기가 고도를 높이며 기술을 틉니다. 이른바 고어라운드, 복행을 시도합니다. 1분 뒤 관제탑에선 같은 활주로의 역방향으로 들어오도록 서둘러 착륙 허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 여객기는 180도로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통상의 복행처럼 크게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건 1차 착륙에 실패한 지 불과 2분 뒤였습니다. 뭔가 다급했던 겁니다. 상당히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80도 선회를 해서 내렸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처음 착지한 곳은 활주로 초입에서 이미 1200m나 지나친 지점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아찔한 동체 착륙. 기수가 들릴 정도로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점점 비행기 속도가 안 멈추길래 이제 이상하다 했는데 속도가 아예 줄지 않고 그냥 부딪히고 하더라고요. 기체 밖으로 나와야 할 랜딩 기어는 보이지 않았고 바람을 거스를 날개의 플랩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동 장치가 모두 멈춰버린 셈입니다. 활주로 끝단을 완전히 벗어나 마주친 콘크리트 구조물. 안테나가 설치된 이 방위각 설비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최후의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객기와 관제탑에 저장된 9분간의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이번 사고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건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체에 이상이 발생했던 건지 아니면 그마저도 작동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던 건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사고 5분 전인 오전 8시 58분, 사고 항공기는 고도 450피트를 비행하며 속도를 140노트까지 낮춥니다. 이는 착륙을 앞두고 도달하는 정상적인 고도와 속도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체 아랫면의 랜딩 기어와 양 날개에 있는 제동장치 플랩이 이 시점까지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랩도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고 또 랜딩 기어도 내려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종사가 그 전에 이미 비상선언을 했었겠죠. 하지만 착륙 당시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는 물론 플랩조차 내려오지 않은 채 질주했습니다. 플랩의 경우 엔진이 고장났을 경우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는 다릅니다. 조류 충돌로 엔진이 멈춰 랜딩 기어를 내려주는 유압 장치까지 고장났더라도 조종석 뒤편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 737-800 기종은 랜딩 기어를 감싸는 덮개도 따로 없어서 수동 작동을 하면 중력으로 바퀴가 바로 내려옵니다. 아마 기계적으로 락이 완전하게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적 결함이 아닐까 하고 지금 추정할 수 있죠. 추정되는 가능성은 항공기 전원이 모두 나갔을 경우입니다. 실제 메이데이 직전 항공기의 위치와 속력, 고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내보내는 ADS-B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플랩 문제, 그다음에 동체에 지금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가운데 외관이 훼손된 비행자료 기록 장치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보내 분석이 가능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기종인 국내의 보잉 737-800 101대 전부를 특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2차 착륙 시도 과정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류 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속단할 수 있는지, 또 폭행으로 다시 날아오른 뒤 이례적으로 빠르게 2차 착륙을 시도한 이유는 뭔지 등인데요.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을 박철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고 1차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관제탑이 조류 회피를 조언했고 조종사 역시 비상선언을 하면서 조류 충돌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제 전문가들은 관제탑의 조류주의보는 통상적인 안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쓸 때가 출몰하는 시간대들이 있거든요. 집중되는 시간이나 집중돼서 이동이나 움직임이 보이면 그냥 경보는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경험이 많은 항공기 기장들은 조류 충돌이 이처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말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난다고 해서 비행기는 절대 크게 그렇게 긴급하게 내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정도 되려면 안에 내부에서 엔진이 다 망가지거나 이런 상태가 와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폭행 후 충돌 사고까지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던 점에 주목합니다. 메이데이를 외치는 상황이라면 이번 엔진까지 동력이 손실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착륙이거든요. 다만 엔진이 모두 작동을 멈췄는지 화재 경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왼쪽 엔진이 살아있어서 파워 충분히 났고요. 내릴 때까지 파이어 스모크 없었어요. 또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렇게 착질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좀 전개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비상 상황에선 조종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활주로 이탈 뒤 충돌.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과정이죠. 그런데 1년 전 무안공항에서는 이와 거의 흡사한 동체 착륙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훈련 내용과 실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해 10월 무안공항에서 진행된 훈련 상황입니다. 공항에 접근해 착륙을 준비 중인 비행기. 이번에 사고가 난 기종과 유사한 보잉 737기입니다. 착륙 직전 비행기의 한쪽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자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한쪽 랜딩 기어로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건물 외벽과 부딪혀 화염에 휩싸이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도 구해냅니다. 현재 인명피해 사망 1명, 중상 3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 상황은 랜딩 기어 없이 공항 외벽과 출동한 이번 사고와 크게 닮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사고는 훈련 상황처럼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급작스런 폭행과 빠른 착륙 속도는 훈련 상황을 뛰어넘었던 셈입니다. 공간 데이터 전문가에 의뢰해 사고 당시 항공기의 속도를 계산해봤습니다. 촬영 지점과 항공기의 이동 시각 등을 토대로 파악한 여객기의 최초 착륙 속도는 시속 342km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된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기록한 최대 속도는 시속 263km. 동체 착륙으로 제동을 시동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겁니다. 통상 만석인 상태로 착륙하는 소형기가 처음 착지하는 순간의 속도가 시속 260km 정도입니다. 플랩이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비행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속도는 맞췄다. 플랩 없는 상태에서 너무 저속으로 날게 되면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양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1년 전 무안공항 훈련은 항공기 사고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례적인 동체 착륙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기엔 한계가 명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지켜본 항공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충돌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활주로와 떨어진 거리가 짧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바퀴 없이 동체로 활주로에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벽이 되게 두꺼웠나 보다. 영상을 보는데 보통 그냥 뚫고 가지 않았네? 라는 생각? 2m 높이 둔덕에는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안내하는 로컬라이저, 이른바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을 덮어 수평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와 부딪히고도 크게 파손되지 않은 둔덕을 본 전문가들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물론 국내 운항 규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시 충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운항 규칙 등엔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로 간주되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은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로. 부러지기 쉽게. 또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과 1994년 제주공항 항공기 이탈 사고 때는 로컬라이저가 철조망 등으로 이뤄져 이와 부딪힌 여객기의 탑승객 모두가 생존하는 등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합니다. 안테나 및 기타 등화시설 안테나가 대파가 됐지만은 항공기는 멀쩡하게 기체 이상은 아무 손상 없이 착륙한 사례도 있고.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구조물 사이의 안전 이격거리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기준에는 300m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꼬리 부분만 남은 제주항공 여객기 바로 앞에 한 둔덕이 보이는데요.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둔덕의 재질 문제 등을 따져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공항 등에도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두고선 역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번 참사 원인을 분석하면서 대체로 보인 반응입니다.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There's no reason in my mind for it to be there. 비행기와 부딪히더라도 부서지기 쉬워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둔덕을 쌓으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But they shouldn't be embedded in something as hard as that. That is awful. That is unbelievably awful. That kind of structure should not be there.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벽을 두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t should never have a wall anywhere near the runway. Nowhere near i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당시 기체는 수평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착륙을 시도했다면서 속도를 줄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e touchdown was fine, but then of course it wasn't enough to slow down the aeroplane and then it ultimately impacted the wall. 또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만으로는 이번 대형 사고를 설명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류가 부딪혔다고 해서 착륙할 때 속도를 줄이는 세 가지 장치인 랜딩 기어와 플랩, 엔진 역추진이 모두 고장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끔찍한 비극을 두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원인을 내놓고 있지만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야 해맞이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위패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법회에 이어 불자들의 애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참사 이틀이 지나도록 여전히 믿기 힘든 뉴스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에 참사는 곧 나와 내 주변 누군가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또 소식이 들려오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3살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사상자가 나와서 정말 사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 같이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유가족 분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어린 조문객들이 참배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친구를 찾아온 겁니다. 그 자리도 가깝다 보니까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의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친구야, 좋은 데 가고 행복하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고마웠다.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상황이 더 좀 충격적이고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남아있는 아버님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외할아버지 8순기념 여행을 떠났다가 엄마와 10대 2딸, 초등학생 막내까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아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너무 뜻하지 않게 빠른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서울시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시청 본관 앞에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 밤 보신각 제야의종 행사는 조명쇼를 취소하는 등 추모 분위기 속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국의 해넘이 해맞이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애도의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은 한국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했고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대한민국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3종 기도를 마친 뒤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Mio pensiero va alle tante famiglie in Corea del Sud che oggi sono in lutto a seguito del drammatico incidente aereo. 멕시코와 칠레, 페루, 볼리비아와 온두라스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구 반대편 중남미 국가들도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자국민 2명이 숨진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외무부에 사고 수습과 관련해 즉시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다며 사죄했고 여야 지도부도 사고 수습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찾았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최 대행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인재였다며 현장 수습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우리 유가족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다 슬퍼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힘내시고. 빨리 찾아가 싶어요. 찾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박 2일간 무안에 머무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무너진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여야는 당 대책위와 TF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를 두고 지역 비하가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광역단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수사기관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갑자기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애통하고 참담하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는데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되냐며 그 시간에 수사나 받으러 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걸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3차 출석 통보를 받은 날인데 받아야 될 조사는 받지 않고 탄핵안 가결 보름 만에 엉뚱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마저도 사과한다거나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2년 전 12구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사 다음 날 참담하다,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의의 사고, 즉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사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참사 닷새가 지난 뒤에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의 비통함과 절망감에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 표현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지도자라면 기본적인 책임감, 국민의 안전이 훼손된 데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자신을 향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하지만 내란죄 피의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젠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쓴 데 대해 야당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그 입 닫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주일 만에 오늘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여객기 참사를 이유로 간단한 서면 사과에 그쳤고 과연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건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 곧바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전남 무안으로 향했습니다. 179분이 희생되신 분들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대치한 2,000여자의 취임사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관련된 건 딱 2문장이었습니다. 그나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시킨 야당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의 책임은 야당에게 돌렸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됐다며 입법 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 마지막 부분에선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가운데 누구를 뜻하는지 묻자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아닌 반대 집회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파들이 우리 충정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다며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해주고 지지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확한 선을 긋기보다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에 힘을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새로 선출된 비대위원 모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쇄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상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0시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20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일과 시간이 끝났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과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하지만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법원의 고심이 깊은 걸로 보입니다. 오후 2시쯤에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을 찾았는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의견서도 고려해 심사하고 있는데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네, 공수처 수사팀은 퇴근하지 않고 체포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오늘 곧바로 집행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체포영장은 보통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발부 이후 일주일 안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시도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수처와 경찰도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아온 경호처도 대통령 체포 역시 막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수백 쪽에 달하는 질문지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도 받아서 질문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보름 넘게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윤 대통령의 움직임이 현재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관저 앞을 쭉 지켜봤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관저로 들어가는 차량이 없는 등 윤 대통령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도 아직까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이를 반대하는 지지자들 제 뒤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 한 대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동조수사본부 차량으로 오해하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영장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지난 보름간 관저에 촉구했던 윤 대통령도 법원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그동안 수사의 무대응과 출석 요구 불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할지 아니면 막아설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국가이익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조본의 3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같은 논리로 체포영장 집행 역시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이곳에서 공조본과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만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만큼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관저 앞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혜선 기자,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 그런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 그래서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오늘 새벽 0시쯤이니 이제 막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이곳 서부지방법원에서 심사 중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전례가 없는 만큼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즉 상당성이 있는지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란 당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여럿인 만큼 상당성이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죠. 또 소환 불응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소가 특정된다면, 즉 관저 안에 있다면 잠복을 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까지 고려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우려해 발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소환을 거부했던 전두환 씨의 경우 새벽 6시 반쯤 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그럼 법조팀 조희원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상 초유라는 거 맞는데 그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야 사실 근데 이런 내란 사태를 대통령이 일으킨 게 민주화 이후 처음이니까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도 체포영장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요건이 안 돼서 기각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 수사로 뻗어가는 걸 나무에 빗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계획은 없냐고 질문을 하니까 윤 대통령 측은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도돌이 표식의 답변만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해봤자 실익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은 충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확보한 증거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했다고 가리키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이미 3차례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도 주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을 상당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피의자로 구속된 인물들만 10명에 달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윤 대통령이었는데 이 직접 조사가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꼽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공수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라서 체포영장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고 곧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좀 특별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내란죄 수사나 탄핵 심판을 비롯한 윤 대통령 관련 사안을 변호인단에 확인하라고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침묵을 지키곤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핵 심판까지 가보자는 기류도 포착됐던 만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도 느껴지는데요. 어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침묵을 깨고 애도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은 오늘은 별도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줄 경우 윤 대통령의 경우를 맡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지가 관심인데요. 경호처는 이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아직 영장이 나온 상황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 법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읽힙니다. 대형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인 만큼 정치적 발언을 삼가던 야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고요. 조국혁신당도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을 내려놓고 애도와 위로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향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전국이 또 한 번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에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못 간다고 하고는 경찰에도 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겐 두 번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30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전체 회의에 부득이 불출석함을 양해해달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실장은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정이 미뤄졌는데 경찰 조사 때문에 국회에 갈 수 없다더니 정작 경찰에도 가지 않은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엔 계엄 상황실이 있던 합동참모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윤 대통령 곁에 있었지만 줄곧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보좌할 만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시급히 밝히고. 반면 여객기 참사 직후 정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 대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불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의 2차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국무회의 전 총리에게 계엄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한 만큼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입건한 경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표결 참여 안 하시는 이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세 자리는 여전히 공석인 채로 불완전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일 시작 전에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목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가 최근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임명을 바로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헌재가 긴급성을 인정한다면 결론을 빨리 낼 수도 있습니다. 2008년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는 13일 만에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8일이면 끝나 후임자 임명이 없다면 4인 체제가 됩니다.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을 앞두고 국회목 3명을 임명하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쌍특검 수용과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둘 다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야가 공식적인 충돌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달리 재판관 임명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지금은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대화와 설득을 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줄 탄핵으로 인한 여론 부담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압박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특검법도 모두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추후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해서 충분히 이거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장관의 공백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야당의 탄핵 공세를 에둘러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사고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해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은 거부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다시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해외 교민들을 상대로 MBC 등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해적 방송국을 차린 일당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300억 원 넘는 돈을 챙겼는데 정작 이 불법 회사를 세운 주범은 브라질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했기 때문인데 무슨 이유인지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의 스포츠 중계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캐나다의 한 한인마트입니다. TV 위로는 바로 보는 한국 방송 바로TV라는 광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MBC 등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종편 케이블 채널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해외 교민들에게 매달 20에서 30달러씩 이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주택가 사무실에서 국내 방송을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 22개 나라 교민들에게 7년간 3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했고 주기적으로 법인의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는 식으로 수사를 따돌렸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송출을 한 일당들은 붙잡혔지만 바로TV를 차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조모 씨는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로 도주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정작 브라질 사법당국이 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데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브라질을 떠날 수 없다는 조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브라질에서 국내 방송을 제공하는 또 다른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TV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조 씨는 지금도 국내에서 불법 송출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계약도 없이 팔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빛이 잔뜩 흐렸습니다. 기온은 마치 초봄처럼 올랐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2도, 낮 기온은 10.1도까지 오르면서 온종일 영상권을 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그래도 심한 겨울 추위는 아니겠고요. 새해 첫날에도 서울의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에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붙겠는데요.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0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